1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체계를 얘기해요.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적이죠. 그 다음에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매우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민주주의의 이상성과 추상성을 실제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법치주의가 됩니다. 또 법치주의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단도 민주주의 뜻이 부과됐을 때 그 의미를 부여받고 정당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면으로 봤을 때 서로 이상적인 민주주의와 구체적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관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 보완관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 뜻을 얘기하는 건데, 국민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바뀌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이념 중에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자주 변동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주 바뀌는 역동성과 변동이 돼서는 안 되는, 법치주의의 법적 안정성의 특징,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뭐가 필요하다? 상호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맺고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 제시문에서는 어떤 거하고 가까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며,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 권력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상적인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가 법에 의해 명시화되고 구체화될 때 국민은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게 되며, 추상적인 민주주의를 뭐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국민이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게 된대요. 그리고 법치주의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에 기반을 둔 법제정, 즉 민주주의 틀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정당한, 정의, 이런 관념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틀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호 보완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적절한 것, 최적의 선지는 뭐니? 정답 3번. 자, 법치주의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대에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불려지고 있죠. 형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무엇인가의 절차, 과정을 강조하는 것을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질 때의 과정, 절차적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근대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이에요. 즉,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국민이 대표를 뽑고 이 대표들이 법을 만드는 것, 요 과정을 강조하는데 이것만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근대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만들어진 법률이, 국민의 대표가 만들었던 법률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독재를 옹호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시에 정의에 어긋난 경우도 종종 있다는 얘기죠. 그 정의에 어긋난 몇 개의 법과 독재를 옹호한 몇 개의 법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법을 뭐라고 한다? 룰 바이 로, 즉 법을 이용한 또는 법을 악용한 지배,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법에 의한 지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재자가 법을 악용하고 권력자가 법을 이용하여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현대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합법성,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중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법의 내용과 목적이 정의로운가, 정당한가 하는 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만들고 헌법정신, 즉 정의에 어긋나는 법률이 튀어나올 때는 이것을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남아있는 것은 뭐만? 정의로운 법만 남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을 통해서 고대나 근대나 현대나 기본권을 국가가 위급하고 긴급할 때는,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고대나 근대 때는 무제한으로 제한이 가능했었지만 오늘날에는 과잉금지, 즉 정의에 입각해서 일부만 제한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의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위헌법률 심판 제도와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오직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입각한 내용만 남게 하고, 그 정의에 입각한 내용만 담겨져 있는 그 법 자체에 의한 지배, 그 법의 지배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라고 얘기합니다. 룰 오브 로. 그러니까 룰 오브 로. 그러니까 법 자체가 지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이용해서 어떤 독재자나 또 다른 권력자가 법을 악용하여 지배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룰 오브 로. 법의 지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차이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절차적 합법성만을 강조했다. 법이 국민 대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만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독재를 옹호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법도 튀어나오는데 이걸로 인한 국민 인권의 유린이 많았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는 법에 의한 지배 시대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이런 절차적 합법성,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의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내용, 만들어진 법 자체의 내용과 목적이 정의로운가도 강조한다는 얘기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위헌법률 심판, 과잉금지의 원칙을 추구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법 내용과 법 목적의 정의를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를 추구하게 되었다. 자, 공통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근대와 현대의 공통점입니다. 근대와 현대의 법치주의 공통점. 근대 이전의 인치주의를 어떻게 한다? 반대한다. 두 번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절차적 합법성 둘 다 강조하는 겁니다. 대신에 현대의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내용과 목적의 정의도 함께 추구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졌을 때, 공동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대 근대 때는 무제한으로 제한이 가능하지만 오늘날에서는 과잉금지, 정의에 입각해서 제한할 수만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인치주의 반대, 절차적 합법성 중시, 국민의 기본권이 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과 구분되는 니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법치주의 유형 중 A는 통치가 법에 근거하기만 하면 법치주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나아가 어떤 법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이 있어도 법으로서 당연히 효력이 있다고 바라보았다. 즉 이거는 정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효력이 있다고 바라봤대요. 그러면 A는 무엇일까요? A는 근대의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겠네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독일에서 A의 형식적 법치주의의 폐해를 경험한 인류는 또 다른 법치주의 유형인 B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학자들은 어떤 국가가 법치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A의 바탕을 둔 통치체제인지 형식적 법치주의인지 B의 바탕을 둔 통치체제인지 이건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구분하여 평가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대 형식적 법치주의 특징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절차적 합법성, 즉 국민 대표인 의회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것만을 강조한 거죠. 자, 이런 절차적 합법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법적 내용이 독재를 옹호하거나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에 의한 지배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rule by law. 그러니까 이 법을 이용한 지배가 종종 나타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B를 볼게요. B는 현대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자, 이거는 절차적 합법성, 즉 국민 대표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있죠. 이것도 강조하지만 모두 강조한다. 자, 이 법의 내용과 목적이 정의로운가, 인권을 생각하고 있는가, 민주주의인가, 이것도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를 위한 제도로서 위헌, 법률, 심판, 제도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정의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과잉, 금지, 원칙을 대표적인 제도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 잘못된 법률, 독재를 옹호하는 법률, 정의에 어긋난 법률들을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잘못된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법에 의한 통치, 제대로 된 법의 지배, 이걸 강조하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법의 지배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Rule of
law 이렇게 얘기하죠. 즉 법 자체의 지배이기 때문에 다른 독재자가 법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 근대 형식적 법치주의와 현대 실질적 법치주의 이렇게 세 가지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들의 공통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공통점은 뭐라고요? 첫 번째, 근대 시민혁명 이전에 인치주의가 있었죠. 인치주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A와 B의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절차적 적법성, 다른 말로 절차적 합법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둘 다 강조합니다. 절차적 합법성, 절차적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표인 의회, 국회의원들이죠. 그네들이 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절차, 이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을 절차적 합법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대나 근대와 현대 모두 공통점입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여기에 내용과 목적의 정의로움 이것도 함께 추구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대는 무제한으로 제한이 가능했었지만 오늘날에는 제한을 하더라도 많이 제한할 수는 없죠. 과잉 금지의 원칙입니다. 뭘 위해서?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그죠?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기억. 법 제정 과정에서 적법성이 확보되었는가? 자, 법 제정 과정 속에서의 적법성. 이거는 공통점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여기 발문을 보시면 밑줄친 기억과 구분되는, 즉 형식적 법치주의와 구분되는 니은의 특징이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만의 특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법 제정 과정에서 적법성이 확보되었는가? 이거는 근대와 현대, 즉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뭐가 될까요? 공통점이 되죠. 그러니까 니은만의 특징, 현대 실질적 법치주의만의 특징은 아닌 거예요. 땡. 니은을 보겠습니다. 통치 행위의 실질적 정당성을 강조하는가? 자, 내용과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가? 이거는 현대 실질적 법치주의만의 특징. 맞죠? 니은이 정답이네요. 디귿. 법적 근거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이건 공통점이죠. 제한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근대는 무제한, 그 다음에 현대는 제한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지 필요할 때 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업과 구분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구분되는 실질적 법치주의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공통점이니까. 그죠? 자, 리을을 볼게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가? 이거는 실질적 법치주의만의 특징이죠. 기업과 디귿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공통점. 니은과 리을은 형식적 법치주의하고는 다른 실질적 법치주의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답은 뭘까요? 니은하고 리을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미 적어놨습니다. 헌법의 의미와 기능. 첫 번째, 헌법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그 한자로 하면요, 법, 헌자의 법자입니다. 그러니까 법법이 아니라 법 중의 법, 법 중의 법, 법의 법 이런 것도 뭐 괜찮습니다. 법 중의 법. 그래서 헌법은 최고법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최고법. 그리고요, 헌법을 통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틀, 뭐 이제 정부 조직 뭐 등등 국가 권력기관들의 권력을 뭐 나누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헌법을요, 뭐 국가의 근본법이자 기본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뭘 추가할 거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당장 뭐 14페이지긴 한데 여기에는 그려져 있지 않은데 한 번은 꼭 여러분이 그려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법의 단계입니다. 법의 단계. 선생님 뭐 피라미드인가요? 피라미드처럼 보이죠. 이걸 법의 단계라고 해서 많이 정리하고 갈게요. 이 시간에. 법은요, 이렇게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법이라고 하는 거랑 법률이라는 것은 용어상의 차이가 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우리 처음에 배웠지 않습니까? 정치와 법,
처음에 야 법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은 강제성을 띤 사회 규범 이걸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어쨌거나 뭐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서 제재를 받거나 하거든요. 그게 모르죠. 이게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만 제재가 아니고요. 뭐 다른 제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형벌을 받는 거 말고 뭐 행정벌이라고 해서 그중에 과태료를 내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강제로 뭔가 시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국가한테 있는데 이 법의 꼭대기 그러네요. 꼭대기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밑에는 법률이거든요. 아 그러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동의어는 아니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의 단계 중에 헌법 밑에 있는 거구나. 그 다음 명령이 있어요. 조례가 있고요. 규칙이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이건 어렵다기보다는 처음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낯선 것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처음에 법의 의미 그 정치와 법 첫 번째 공부할 때 뭐 정치의 의미도 정리하고 또 뭐 법의 의미, 법의 기능 정리할 때도 최고법 이런 말은 안 들어봤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체계를 갖는다라고 미리 배운 친구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 자, 추가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창자가 배웁니다. 헌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국민투표. 법률은요, 국회가 만듭니다. 그 다음 명령은요, 대통령이 명령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 이렇게 부르고요. 국무총리령, 각 부령, 어쨌거나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요 공부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말을 또 쓰죠.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서. 그럼 입법부가 국회입니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요. 행정부라는 곳은 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곳으로서 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면요,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하면 국무총리령, 부, 뭐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등등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면 부령이라고 부르고 조례는 지방의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의회도 있죠. 뭐 아니면 뭐 경상남도 의회도 있겠죠.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뭔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서울특별시장.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만들 수 있는데 당장 오늘은 이 두 개 조례규칙을 한꺼번에 부를 때 자치법규라고도 불러요. 이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고 오늘 수업에 상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일 거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전반적인 원리를 우선 알려드리고 차근차근 해보죠. 위로 갈수록 상위법이라고 부릅니다. 밑으로 갈수록 당연히 하위법이라고 부르겠죠. 우리나라 법 체계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건 외우지 마시고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상위, 위에 있는 법과 밑에 있는 법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하위법은 상위법에 어긋나선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상위법에 하위법은 어긋나선 안 된다. 잠깐만.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논리가 가능할까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똘똘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누가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걸 누가 하냐면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한다고 배울 겁니다. 근데 우린 이걸 분명 거쳐왔어요. 어디선가. 어디서 거쳐왔지? 언제 무슨 얘기를 하신 거지? 네,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다 하더라도 헌법 정신, 민주주의적 가치, 거기에 뭐 정의라는 뭐 관념도 들어가 있고 뭐 아니면 인간 존엄, 자유와 평등 이런 것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법률이 그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서는 법률이 의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요? 네,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제도를 강조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보다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런 개념들을 우린 거쳐왔습니다. 네, 있죠. 근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욕심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 훌륭하니까. 아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라면 밑에 있는 명령, 조례, 규칙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와, 여기까지를 깨우치다니. 그러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밑에 있는 명령, 조례, 규칙 또는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차근차근 배울 텐데 그냥 적어볼게요. 행정명령, 행정규칙, 행정처분.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앞에다 전부 다 행정이란 두 글자를 붙였는데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혹은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요렇게. 혹은 요 말을 빼고도 말을 만들죠.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법원에게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왜 선생님이 미리 좀 당겨서 설명하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쪽에서 야, 이게 바로 헌법의 지위야. 헌법은 말이야 대한민국 최고법이란다. 대한민국 최고법이라고 하는 건 이 꼭대기에 와 있어. 꼭대기에 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게 법률을 제정해서 안 되고 또 헌법에 따라서 또 명령, 조례, 규칙 이 범위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규범으로서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고 명령, 조례, 규칙 전부 다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단 말이야. 뒤집으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있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와,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곁들여서 위헌법률 심판 설명하시고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설명하시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런 말도 쓰네요. 갑자기 최종적인 이렇게 수식되면 법원 중에 최고법원이 있어요. 최고법원, 대법원이 있습니다. 일단 어렵지만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잠깐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바로 법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요 최고법이라는 지위를 우리는 요 밑에 법의 단계에서 한번 연습했고요. 이런 헌법의 의미는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정확히 말하면 바뀌어 왔다기보다는 사실상 확장돼 왔다. 이런 느낌이 더 괜찮습니다. 확장돼 왔다. 그러니까 A, B, C 헌법의 의미 자체를 A 대 B 대 C 이렇게 그냥 단순 비교하지 마시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 이런 정도를 헌법에서 담아내고 있다가 근대라는 시대 이게 뭐 근대가 언제냐 세계사 공부할 때는 근대를 좀 앞선 시기로 잡기도 하지만 우리 정치와 법에서는 그냥 18세기 정도를 떠올리셔도 무난합니다. 현대는요 20세기겠죠. 이렇게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뭔가 이렇게 붙어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야 헌법이라면 말이야 최소 이 정도는 담아내야지. 이게 최소한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야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이라는 게 있었어. 그 경국대전도 헌법 고유의 의미한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요 최소한 국가의 통치 조직 또는 뭐 통치 원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설계도 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 설계도의 최소한 예를 들어 최소한은 몇 층 정도인지 그 다음 각 층마다 뭐 방이 있다면 방은 몇 개인지 출입문 어디로 나 있는지 최소한 이런 정도는 뼈대가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느낌.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통치 원리나 통치 조직 그 다음에 그 통치 조직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까? 이런 게 최소한의 헌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야 그렇다면 말이야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이런 뜻이라면 최소한의 헌법이니까 모든 국가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아니 모든 건물은 최소한 몇 층인지 뭐 기둥 어떻게 세울지 이 정도의 골격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 헌법은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위의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뭔가 붙어요. 뭐가 붙냐?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특히나 이 자유권 중심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권 중심.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야, 18세기의 국가의 모습은 말이야, 국가한테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한의 국가야. 그러니까 국민들 생활에 그냥 자유로움, 일단 자유로움에 맡기고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 그 얘기는 뒤집으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에 통치 원리와 뭐 통치 뭐 조직들, 통치 기구의 권한, 이것만 적어두지 말고 그런 통치 기구들이 실질적으로 권력 분립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거,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좀 더 적어보면 여기에 실질적 권력 분립, 그러니까 국가기관들끼리의 각종 견제와 균형,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게 18세기 이런 정도. 현대복지국가적 헌법에서는 20세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뭐가 또 붙어요. 야, 이게 계속 붙네? 이렇게 붙고요.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회권이라는 개념, 생존권, 뭐 달리 말하면 사회권이란 말도 쓰고요. 또 실질적 평등 개념도 들어갑니다. 실질적 평등. 약자 보호에 대한 규정들이 들어갑니다. 뭐 뿐만 아니라 넓게 보자면 환경에 대한 권리랄까? 이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 복지국가, 말 그대로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을 하면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낸다면, 이게 수능에선 그렇게 막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아닌데,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선생님들마다 상당히 매력을 느낄 거예요. 왜? 낼만 하니까. 개념도 하나, 둘, 셋, 이 정도 괜찮죠. 그리고 더 나가서 분명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최소한의 내용이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에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요? 그러네요. B에 있고 C에 있는데 A에는 없는 거. 됐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요? C에만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약간 좀 격떨어진다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는 편이냐. 여러분 밥 먹었어요? 밥. 선생님 너무 배고파요. 밥은 먹고 해야죠, 공부를. 얼른 밥 먹고 오세요. 선생님 저 밥 먹고 왔어요. 뭐 먹었니? 정말 밥만. 맨 밥, 공깃밥만 먹고 왔어요. 그래도 밥은 먹은 거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유한 의미의 밥상엔 정말 밥만 있어요. 그것도 밥상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야, 어떻게 밥만 먹어? 밥만 먹으면 목매요. 그래서 국도 좀 먹어라. 그래서 국. 야, 밥과 국, 그거로도 뭐 충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김치까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현대 밥상에는 밥, 국, 김치, 요렇게 접근하면 좀 편합니다. 근대 밥상에는요, 김치가 없어요. 그러면 현대 밥상과 근대 밥상의 공통점은 밥과 국이 있다는 거. 차이점은 현대 밥상에는 김치가 있는데 근대 밥상에는 김치가 없다는 점. 이런 거죠. 선생님, 차라리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전 좋아요. 격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그냥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국만 떠오르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분명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국은 B와 C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국이 안 떠오르네? 그렇죠. 국이라고 하는 건 여기죠. 국민의 권리 보장. 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국민의 권리 보장, 그 다음 자유권 중심, 실질적 권력 분립, 상호 견제와 균형, 그럼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려 하는 이런 정신들은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에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것까지 해볼까요? 선생님, 현대복지국가 헌법,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런 헌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질문 좋아요.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은 좋은데 답이 어려운데요. 바이마르 헌법, 지금은 독일 지역인데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1919년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그때부터 최초로 생존권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우리가 또 근로자 파트에서 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권리 중에서 막 뭐 노동 3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단결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1919년 바이마르 헌법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요 복지국가헌법의 아이콘이 된 거죠. 선생님 그러면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아이콘은 없나요? 있어요. 버지니아 헌법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헌법. 그래서 그거는 굳이 안 적어도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헌법의 의미 변천까지는 됐습니다. 세 번째 주제. 이런 헌법을 어디다 쓰나요? 이걸 뭐 기능이라고 하고 또 어떤 교과서에는요. 헌법의 의라는 주제에 상당히 좀 겹쳐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교과서마다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선생님이 지금 판서하는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최적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우리 학교 교과서엔 이렇게 들어가 있군.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부교재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군. 그 내용으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시험에 꼭 나올 거예요. 근데 꼭 나오는데 어떤 뜻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뭐야 다 거기서 거기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은데 해볼게요. 헌법의 기능 중에 뭐 순서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국가 창설의 기능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도 얘기를 했어요. 설계도가 있어야 집이 지어진다면 그 집을 국가에 비유했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집, 국가가 있다면 헌법이 있어야 국가, 즉 정부를 수립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가지고 어디다 쓰냐. 여러분 기능이라고 하는 말은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좀 이 스튜디오에 와서 약간 공기가 탁한가 해서 에어컨을 켰어요. 빵빵합니다. 아주 잘 들어가요. 지금 추워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추워요. 그러니까 에어컨의 기능은 온도를 낮추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에어컨에.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공기 정화 기능도 있고 요즘은 제습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에어컨의 기능, 그러네 에어컨의 기능은 원래 에어 컨디셔너입니다. 에어 컨디셔너.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게 뭐 온도가 될 수도 있고 습도가 될 수도 있고 공기 질일 수도 있죠. 좋아요. 에어컨의 기능이 좋다고요. 그럼 에어컨의 기능 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온도를 떨어뜨리는 시원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냥 에어컨의 기능, 뭐 시원하게 하는 기능, 제습 기능, 공기 정화 기능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헌법의 기능, 헌법 가지고 어디다 쓰냐? 헌법을 통해서 정부가 수립될 때 국가 창설 기능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조직의 수권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데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회. 잠깐만, 국회 어디 적혀 있는데 보실래요? 국회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회에게 입법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묻습니다. 아니 국회는 어떻게 입법권을 갖게 된 거야? 따져 묻는 건 아니지만 국회에게 누가 입법권을 준 거야? 누구긴요. 헌법이 줬죠. 그래서 국회라는 조직에 입법권이라는 권한을 수여했다고요. 줬다고요. 누가? 헌법이. 행정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아니 행정부가 왜 행정권을 가져? 이름이 행정부라서 그런가? 이름이 행정부니까 행정권을 갖나요? 그러네요. 그것도 뭐 맞는 말인데 헌법에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정부에 행정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행정권이 행정부한테 있는 거야. 이런 설명입니다. 이걸 조직의 수권 기능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는요. 권력 제한 규범으로도 쓰입니다. 권력 제한의 기능이 있어요. 즉 국가 권력이 마구마구 커지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삶이 좀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좀 국민들의 권리가 이렇게 쪼그라들거나 제약받거나 침해당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이런 말도 써요. 뭐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기능, 뭐 아니면 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말로 좀 적어보면 국민적 합의 기능, 뭐 이런 말도 쓰고요. 뭐 여러 다양한 기능들이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굳이 하나 적으면 최고 규범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최고 규범의 기능. 뭐 이런 뜻인데
원래는 이거를 선생님이 적어드릴까 하다가 왜 마지막에 한번 쯤 적어보는 거냐면 아까 헌법의 기능 이걸 헌법의 의의라고 해서 따로 정리된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의 의의라고 할 때 조직의 수권 규범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권력 제한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최고 규범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쓴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최고 규범까지 적어주시면 좋은데 이 최고 규범이라고 하는 게 유독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왜 크냐면요. 다시 한번 갈게요. 이 그림이 얼마만큼 쓸모 있는지. 이 그림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참 편한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하위법인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전부 다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게 최고 규범성, 최고 규범의 기능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내려면 어떤 소스가 상당히 좋으냐? 여기에요. 이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제시문이 길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법률은 뭐 국회를 통과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하다가 어쨌거나 이런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져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시문이 띠용 끝났네요. 근데 갑자기 1번 헌법은 최고 규범의 기능을 갖는다. 정답. 왜? 왜 이게 정답이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고 계시면 아니 헌법이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 밑에 있는 법률,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이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판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니까 헌법재판소까지 등장하면서 막 제시문이 길어졌던 거예요. 답은 최고 규범 기능 혹은 뭐 최고 규범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여러분 교재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정리만 해볼게요. 국가 창설 기능, 조직 수권 기능, 권력 제한 기능, 국민적 합의 기능,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헌법을 통해서 그런 갈등을 해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사회 통합의 기능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적어볼까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게 사회 통합에 이르는 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정치생활 주도 기능, 정치적 의사결정,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향과 절차의 기준이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정치라고 하는 걸 우리 첫 시간에 배웠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뭐 나라를 다스린다, 뭐 질서를 유지한다,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넓게 바라봤을 땐 회사 안에서도 정치가 있을 수 있고 뭐 학교에도 정치가 있을 수 있고 뭐 아파트 주민회의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그런 정치 생활 어쨌거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정치라고 하는 영역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헌법 정신이 담아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헌법의 기능, 우리 교재 5개 주어져 있는 걸 한 총 6개 정도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 일단은 또 읽기 자료 몇 가지 더 확인하면서 심화하겠습니다. 자료탐구 1번, 헌법의 최고 규범성. 이제 미국 헌법, 일본 헌법까지 알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 헌법도 쭉 어떤 조문을 들여다봤을 때 그 나라가 헌법, 그 나라의 헌법은 도대체 어느 정도 지위에 와 있나. 헌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합중국, 미 합중국, 법률 및 합중국의 권한에 의해서 체결된 또는 장차 체결될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모든 주의 법과는 이에 구속되고 일단 써 있잖아요. 헌법. 나와 있죠. 어느 주 헌법 또는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냥 미국의 헌법 제6조를 읽어보니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도출할 수 있겠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헌법 제98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써 있네요.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나면 분석 내용이 우리 이야기니까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규범 중 가장 상위에 있는 법규범은 헌법이며 그 하위법으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차례로 존재한다. 이걸 그림으로 그렸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이나 일본 헌법처럼 명시적으로 헌법이 최고야, 최고법이야 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개정 절차, 자 여기도 하나만 적어놓고 할게요. 원래는 뭐 이것도 뭐 개념적으로 강의를 하라면 강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네, 정말 헛소리가 나오네요. 우리나라 헌법에 성격이 있단다.
어떤 성격이 있나요? 우리나라 헌법의 성격은 경성 헌법의 성격이 있어. 이렇게 배운 친구들도 없진 않을 거예요. 경성이 뭐야? 경성? 옛 도시 이름인가? 그게 아니라 경성. 딱딱한 성질 이란 뜻입니다.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왜 딱딱해? 여러분, 헌법이 딱딱한지, 연성, 말랑말랑한지는 뭐 가지고 하는 거냐면, 헌법을 개정할 때 일반 법률과 뭐 비슷한 수준, 뭐 동등한 수준만큼의 절차만 거치면 헌법이 개정될 수 있다. 그러면 헌법이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요, 나중에 또 국회 파트를 잘 들으시면 또 한 번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나라 헌법은 일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야, 우리나라 헌법은 좀 딱딱해, 딱딱하다 해서 경성,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닌데 혹시라도 이렇게 들어본 친구들은 기억하는 게 좋겠죠.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런 건 좀 많이 배워요. 성문헌법이야. 성문은 뭐야? 성문? 성문이랑 비교되는 개념은 불문입니다. 불문. 대한민국 헌법은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재 뒤에 가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 그래서 헌법 딱 펼쳐보니까 막 감격스럽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나오고, 헌법 전문 이제 우리 읽어나갈 겁니다. 차근차근 읽어나갈 시간을 가질 건데, 1조부터 쭉 해서 130조까지 문장의 형식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성문. 이룰성자죠. 이룰성. 그러니까 문자, 조문, 글, 어쨌거나 이런 법전의 형태, 그래서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성문헌법입니다. 그럼 선생님, 글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헌법도 있나요? 있어요. 그런 헌법 체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념을 뭐 암기까지는 아닌데요, 들어본 친구들은 좀 살리시면, 아까 이야기했죠.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개정 절차를 요구한다. 이걸 경성헌법. 그 다음 여기네요. 위헌법률 심사제를 통해 헌법이 최고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헌법률 심사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국가 헌법의 원리. 설명은 다 해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 어떻게 등장했나요?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에 대항하여, 그러네요, 자유가 중심이죠. 기본 원리,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배워나갈 거예요.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권 보장, 대의제, 이게 의회주의, 권력분리, 법치주의, 요 정도까지는 오늘 강의에서 대체로 담아낼 겁니다. 이제 문제 하나를 딱 소개하고 나서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 첫 시간, 첫 번째 시작으로서 한 2개 정도 선생님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주권의 원리, 그 다음 밑에 거 쭉 읽다 보면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이런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미국의 버지니아주 헌법 1776. 잠깐만, 1776? 익숙한 숫자인데 뭐지? EBS 로그인할 때 비번인가? 여러분, 로그인할 때 비번이 1776이면 왜 1776이죠? 독립혁명의 그 연도를 비번으로 쓰시는 겁니까? 우리 그 전에 독립혁명할 때 이야기했던 그 1776년. 현대복지국가 헌법, 자유방임주의의 폐단을 극복하여. 그러면 이게 또 뭔지를 고민해 볼 수도 있죠. 자유방임주의라는 건 국민들의 생활에 자유롭게 놔두어라. 국민들의 생활을 크게 간섭하지 말고 그냥 놔두어라 라는 이 정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역할은 최소에 그치게 되는 이 자유방임주의.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가 야경국가의 모습을 띄어요. 밤에 그냥 치안 경찰 업무만 국가가 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시장의 영역, 시민들의 영역에 맡겼다라고 하면, 그런 자유로움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국가가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세요, 저희는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놔둬버리면 사회적인 약자,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는데도 국가가 도와주거나 인간다운 삶을 챙겨주지 않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몰라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굶어 죽을 자유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자유방임주의가 강자들한테는 국가가 큰 간섭 없이 놔두면 스스로의 힘으로, 왜 돈도 많고 권력도 많다 그러면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어쩌란 얘기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대복지국가헌법이 등장하였다. 국민주권을 더욱더 실질화하려는 노력, 사회적 기본권, 이걸 사회권이라고 아까 적었고요. 실질적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 여기까지는 오늘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고요. 다음 강의 국제평화주의가 바로 이어질 거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우리 그전에 배웠던 개념이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현대에 강조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묶여갑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도 안 다룬 걸 표시를 해보면, 보세요. 처음 듣는 걸 표시해보면 이 정도랄까? 예고해드립니다. 국제평화주의는 다음 강에 나오니까 일단 기다리시면 되고, 이번 강 이제 마지막에 국민주권주의, 그 다음 자유민주주의 정도까지는 대체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1919. 자, 분석이네요.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권력분리, 법치주의 등을 통해 국가의 권력 행사를 합리적으로 제한,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력하였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두 차례 세계대전, 20세기 들어와서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현대복지국가 헌법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걸 의미변천 이렇게 정리했던 거고요.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은 밥, 국, 김치까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대 헌법의 지나친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제한하고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20세기에 현대복지국가의 헌법 정신은 국가 역할이 커지죠.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고, 복리 증진 의무.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닌가요? 복지 아닌가요? 그러진 않고요. 행복과 이익의 줄임말입니다. 행복과 이익. 국민들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세계대전의 비극을 겪으면서 국제평화주의 원리가 추가되었다. 요건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한 문제만 풀 겁니다. 이제까지 들은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게 요거 하나거든요, 뒤에. 그래서 우선 풀고 나서 다시 나머지 내용 정리하고 다음 강으로 이어갈게요. 헌법의 의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헌법의 의의라고 낼 때도 있고 헌법의 기능 이렇게 말할 때도 있으니까 잠깐만, 헌법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국가 창설의 기능, 정치 생활을 주도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갈등을 해결하면서 사회 통합을 이뤄내기도 뭐 한다, 이런 말로도 쓰죠. 조직의 수권 규범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권력 제한 기능, 최고 규범의 기능, 그걸 의의라고도 말 바꿔서 출제한다고 했는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인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권 침해 방지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 국가 권력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하나의 장치이며, 즉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 위에 굴리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막 위에서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 권력은 국민의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 잠깐만, 목적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계약서를 정리할 때 국가는 목적입니까? 국가는 수단입니까? 사회계약서로 따져보면 국가는 수단에 불과하다. 뭐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그게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주의 내용 정리할 때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개념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회통합의 매개체, 좋은 얘기인데 여기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국가 권력을 제한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제한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답이고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단,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유독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뭐야, 다 좋은 얘기인데? 다 좋은 얘기인데? 다 좋은 얘기인데? 1번과 3번이 제시문에 직접 나타나 있지 않고요.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이며 최고 규범이다. 이걸 최고 규범의 의, 최고 규범성 이렇게 부르는데, 최고법이란 말이 나왔다고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친구들은 최고법 답 4번. 앞에 있는 말보다 뒤에 있는 내용이 더욱 더
이 문장의 핵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니까 4번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왜? 최고법이니까 아주 틀린 말 아닐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2번이 됩니다. 최적을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적절한. 국가 통치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도 좋은 얘기인데 이걸 뭐라 한다고요? 조직 수권의 기능, 조직 수권 규범의 의, 이렇게 부릅니다. 정답은 2번 골랐습니다.